영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민자 폭증, 복지 붕괴, 반이민 시위까지 분열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한국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영국과 다른 걸까요? 영국 정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여성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영국 정부의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메이 웨스트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어머니는 영국인이고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중국에서 온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자신은 오히려 영국적인 삶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 직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영국의 이민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주권을 되찾겠다던 구호가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EU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농업과 요식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보건 서비스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는 불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주로 난민과 비숙련 노동자들인데 이들 역시 적응은커녕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런던 동쪽의 한 지역에서는 최근 폭력적인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라는 구호가 거리를 메웠죠.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돌을 던지는 무리와 울면서 도망치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분열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를 비난하고 있고 영국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해결책인가?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극우 정당은 이민자 혐오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 하고 급진적인 좌파는 모두를 수용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펼치고 있죠. 이 와중에 제게 내려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라. 제가 영국 정부의 이민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과제 중 가장 막막한 임무였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건 이미 실패로 판명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그러던 중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2023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요? K-팝과 BTS,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말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망설임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사무실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한국에서 뭘 배워오겠다는 거야?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비밀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이 더 이상 갈라지고 부서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이 땅에서 제가 찾고자 했던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대에 서면서 저는 영국 공항에서 자주 보던 혼잡스러운 장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정돈되고 조용했어요. 심사대 직원은 친절히 미소를 지으며 입국 목적을 물었고 깔끔하고 능숙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작은 순간에서도 그걸 느낄 줄은 몰랐어요. 짐을 찾고 로비로 나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 내부가 이렇게 정갈하고 체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표지판이 많아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도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머뭇거릴 틈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서울역까지 가려면 공항철도를 타시면 됩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티켓 구매 과정에서도 놀랐습니다. 발권기의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너무 간단했고 화면 언어 설정에서 영어를 고르니 모든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됐어요. 이 정도면 영어권 외국인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깨끗한 시설과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영국의 혼잡한 지하철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고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많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어떤 아시아계 여성은 짐 가방을 정리하며 친절하게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질서와 배려가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광경은 영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저는 숙소로 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역 근처 거리에는 다양한 간판이 즐비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봤는데 떡볶이, 어묵 같은 것들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팔리고 있었어요.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던 저는 다음 기회에 먹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해답이 정말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첫 인상은 저에게 아주 강렬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체계는 마치 잘 짜인 무대 같았고 거기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듯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문화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차례였죠. 영국과는 다르게 이민자 문제를 갈등보다는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진면모를 보고 싶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환영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과 세계 각국의 국기가 어우러진 장식들이 이곳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말에 저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영국에서 왔고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과 방문 가능한 공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고 선생님은 천천히 발음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따라 읽도록 유도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3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문제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가장 좋은 점은 제 아이가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묘하게 찡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겪는 차별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 상담, 취업 정보 제공,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곳 상담실 덕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적어도 여기선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영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노동자들이 종종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센터 한쪽에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각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브라질 출신의 유학생 아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류를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BTS의 노래를 듣고 이 나라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전통,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영국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반면 한국은 이민자를 사회의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류였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이민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BTS를 처음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내준 뮤직비디오 덕분이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속 세트와 퍼포먼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지? 라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녀는 BTS의 팬덤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드라마와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유형의 이민 동기였습니다.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떠밀리듯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유럽이나 개발도상국 출신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소득을 찾아 이민을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이해나 애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거나 동경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동기가 국가와 사회의 통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온 이민자들이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기대하며 이민을 선택하지만 영국 사회는 그들에게 온전히 통합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며 영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았지만 이민자들이 처한 현실이 항상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지역의 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솔직히 기대 이하였어요. 건물 외관은 낡았고 작업 환경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공장 내부는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고 기계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를 맞이한 공장장은 한국인 관리자였는데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무언가 씁쓸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30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였어요. 알리는 3년 전 한국에 왔고 매일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여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을 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선 돈을 모아서 가족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알리의 대답은 제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고국에서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나아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줬고 지금은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한국의 노동법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긴 근무 시간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캄보디아 출신의 남성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며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식사 시간에도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 사회에 진짜로 속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제게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 고립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공장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문화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근로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했고 이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장을 떠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일까? 아니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 이들을 고용하는 나라일까? 이 질문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고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공장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이민자 정책에 정통한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정부 건물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명함 교환 후 대담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는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착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상담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상담이나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는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민자와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가 당연히 적응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이 과정 자체를 정책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문화 페스티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이 이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모든 이민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특히 공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떠올랐습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담이 끝날 무렵 그는 한국 정책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경제적 이민자들의 권리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이민자 수용성 향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민자를 단순히 타자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경험하고 관찰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필요나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한국 사회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분명 존재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역 사회와 이민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배울만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이민자들은 여전히 고립된 커뮤니티에서 머물며 주류 사회와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영국의 정책은 이민자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융합시키기보다는 그저 일자리 문제나 복지 혜택 같은 단편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한류였습니다. 브라질 출신 유학생 아나는 BTS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 다른 외국인들 역시 드라마나 K-팝, 영화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음악, 예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대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국 사회와의 문화적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도 우리의 문화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단순한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의 꿈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다문화 센터와 같은 시설로 정착을 지원하는 구조는 영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었어요. 영국은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죠.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영국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어요. 단순히 경제적 기여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민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정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정책 전문가와의 마지막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던 정부 관계자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아직 이민자 사회로의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안정적인 정책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민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문제는 노동 환경의 한계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도 영국처럼 이민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영국에서 겪었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책과 사회적 수용 능력 간의 불균형이 초래했던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해 깊어진 사회적 갈등 말입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국이 이미 경험했던 과정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과연 한국은 영국이 겪었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민자와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도 자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문화 축제나 지역 봉사활동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이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이 이민자들과 함께 성장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관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은 그 여정에서 몇 걸음 앞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작은 한식당에 들러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인 삼겹살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국 음식과 사람들 모두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는 고기를 정성껏 구워주며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돌아가시더라도 좋은 기억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한 점을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환대와 배려,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보여준 좋은 점들을 알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도 언젠가 영국이 겪은 문제를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초기에 구축한 체계와 따뜻함이 약해지거나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영국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따뜻함과 체계적인 노력을 잃지 않고 변화에 꾸준히 대응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이민자와 함께 성장하며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의 여정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태국과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예요. 형제 간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부디 태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온 태국인 경찰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티와시입니다. 방콕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전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매일 아침 제복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일상은 지옥과 다름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점차 그 변화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던 중 골목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소리였지만 최근의 경험들로 인해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국인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충격은 여전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어요. 너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나라 경제는 우리 덕분에 살아가는 거야.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죠.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인 제가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됩니다. 길거리에 배설물을 남기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나라인 양 행동하지요.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오히려 제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순찰을 돕니다. 한 번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했죠.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돈 내고 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보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제복을 입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지쳐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될지 두려워집니다. 한때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직업이 이제는 고통의 원천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지요. 상부에서는 관광객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무력감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면 생각합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왓 프라케오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을 찾아 기도하고 명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우리 태국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곳이지요. 하지만 요즘엔 이곳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불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심지어 불상에 기대어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지요. 저는 공손히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이곳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시고 불상에 기대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들어왔잖아. 왜 우리를 방해해?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곳이 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어요. 한 여성이 부처님 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부인,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훼손되는 걸 보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사원은 우리에게 평화와 명상의 공간인데 이제는 그런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붙잡습니다. 자연보호구역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저는 최근 휴가를 내고 푸켓의 한 해변으로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평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호초 위를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그곳이 놀이터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신분임을 밝히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곳은 보호구역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어요. 휴가 중이었지만 경찰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후 현지 경찰들이 도착해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산호가 손상되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해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에 비치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중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히 막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의 문화와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딜레마 앞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은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죠. 관광업은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자리 잡고 있죠. 얼마 전 방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던 중 한 대형 쇼핑몰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게들이 현금만 받고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동료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가게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말이죠. 심지어 일부 가게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태국 상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여행사를 적발했는데 그들은 태국 현지 가이드 대신 중국인 가이드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 가이드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죠. 게다가 이들은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식의 왜곡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웠죠.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태국 사회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죠. 한 번은 한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광객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해변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러 왔다가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때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는 제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랍니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관광객은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법대로라면 즉시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상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며 주저했어요. 결국 그 관광객은 가벼운 경고만 받고 풀려났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력감과 좌절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불법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의 행동 지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경고나 벌금으로 끝나고 이는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태국이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 아름다운 자연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관광객들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태국을 찾는 관광객 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실감나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태국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들의 방문은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죠.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옷차림도 단정히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용히 사원 안을 구경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배웠더라고요. 그들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대신 중국인들로 가득 찬 거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태국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을 단순히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우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손님들이에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가끔 한국인 관광객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게 돼요. 안녕하세요.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때면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지금 우리 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기회와 상호 이해의 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태국이 다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벤코리아 운동과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에요. 어느 날 제 동료가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관광객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대부분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태국을 찾지 않는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한국 전쟁 때 우리 태국군이 참전했던 것도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것도 모두 그 증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벤코리아 운동은 단순히 관광객들을 막는 것을 넘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문화적, 외교적으로도 큰 손실을 의미한다고 봐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왔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며 우리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죠. 얼마 전 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관광객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오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서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경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늘 표현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티왓, 한국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나라야.
앞으로도 한국과 우리가 서로 도우며 지내야 해.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고 지금까지도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의 추운 겨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태국의 더운 날씨에 익숙했던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한국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감동받았죠.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티왓, 우리가 겪었던 그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단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던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지.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근면 성실함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라를 재건했단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티왓, 내가 살아가면서 한국과 태국이 함께 잘 되길 바란다. 우리 두 나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단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거라. 이 말씀은 제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강인함과 성실함을 발견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발전을 태국의 발전처럼 기뻐하셨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기업들의 성공 소식에 항상 흐뭇해하셨죠. 보렴, 우리가 도왔던 그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단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방콕의 한 한국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드시며 옛 추억을 떠올리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 할아버지께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최근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관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하게 돼요. 특히 벤코리아 운동 같은 극단적인 행동들을 접할 때면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경찰로서 마주하는 현실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추억 속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여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거라. 아티와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 노력해요. 한국인 여러분, 먼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겪으셨을 불편함과 불쾌한 경험들, 그리고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받으셨을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해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한국 전쟁 때 우리 태국군이 참전한 것부터 시작해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죠. 그런데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그로 인한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한국이 태국을 멀리하게 된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태국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 일부 태국인들의 무례한 행동, 바가지 요금, 그리고 때로는 차별적인 대우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벤코리아 운동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진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태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찰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특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한국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단속하고 있어요.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시민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제 주변의 동료들과 시민들에게도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태국과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예요. 형제 간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부디 태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국을 찾아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따뜻한 환대와 존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거리와 해변, 사원에서 다시 한국인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